신고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노인이 매달 수천만 원씩 현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철거를 앞둔 재개발 구역. 82세 윤정래 할머니는 요즘 동네에서 가장 수상한 인물이었다. 밤 9시만 되면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골목을 돌며 현금 봉투를 몰래 건네는 노인. 상대는 모두 재개발로 집을 잃은 노인들이었다. 봉투는 항상 두툼했고 돈은 항상 새 돈이었다. 동네 슈퍼주인 김영숙이 뒷골목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어머, 저 할머니 또 봉투 주네? 옆에 있던 철물점 주인 박상철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만 3번째야. 저게 보통 일이냐? 다음 날 아침 동네 경로당은 그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재개발 보상금 받았다며? 38억이라던데? 그 돈으로 왜 저런 짓을 해? 선행이면 대낮에 하지 왜 밤에 숨어서 해? 할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매번 같은 시간 같은 방식이었다. CCTV가 없는 골목만 골라서 움직였고 봉투를 건넬 때마다 주변을 살폈다. 받는 사람들도 말이 없었다. 고개만 숙이고 봉투를 받아 재빨리 사라졌다. 저건 선행이 아니야.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 이철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돈 세탁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누가 저렇게 현금을 나눠줘? 경로당 회장 최순자도 고개를 저었다. 맞아요. 요즘 누가 은행도 안 쓰고 현금으로만 거래해요? 게다가 밤에만 움직이잖아요.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다. 동네 청년 몇몇이 할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정확히 같은 요일에 움직였다. 월요일 밤 9시 폐공장 뒤편. 수요일 밤 9시 30분 철거된 집터 앞. 금요일 밤 10시 동네 공원 벤치. 패턴이 있었다. 조직적이었다. 이건 분명 뭔가 있어.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재개발 구역에 수상한 노인이 있습니다. 밤마다 거액의 현금을 나눠주고 있어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고 접수 3일 후 할머니 집 앞에 경찰차가 섰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결국 걸렸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윤정래 할머니는 태연했다. 경찰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단칸방은 비어 있었다. 38억을 받은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낡은 이불 한 채, 오래된 옷장 하나, 금간 밥그릇 2개. 경찰은 물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서랍에서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수첩을 펼친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찰이 수첩을 펼치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받은 돈 38억 맞습니다. 동네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윤정래 할머니는 이번 재개발로 3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40년 전 남편이 사둔 땅 한 평이 기적처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고 그 땅 위에 지어진 작은 집이 상가 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금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다. 아이고 윤 할매 복 터졌네. 이제 강남 아파트 사서 편하게 살겠구만. 하지만 할머니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철거 예정인 단칸방에서 살았다. 찢어진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다녔고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폐지 줍는 노인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목욕탕도 한 달에 한 번만 갔다. 돈 받은 사람이 왜 안 떠나요? 슈퍼주인 김영숙이 고개를 갸웃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이사 갔잖아요. 새 아파트 사고 자식들한테 주고. 철물점 주인 박상철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맞아. 왜 더러운 골목에 남아있어? 저 나이에 뭐가 아까워서. 더 이상한 건 할머니의 돈 관리 방식이었다. 절대 은행 이체를 하지 않았다. 항상 현금으로만 거래했다. 카드도 없었고 통장도 쓰지 않았다. 동네 부동산 이철수가 말했다. 요즘 누가 현금만 써요? 그것도 수천만 원씩? 더 수상한 건 금액이었다. 할머니가 주는 돈은 항상 정확했다.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절대 애매한 금액이 아니었다. 저건 계산된 거야.
이철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지시하는 게 분명해. 할머니는 CCTV 없는 곳만 골라 움직였다. 폐공장 뒤편 철거된 집터, 가로등 고장난 골목.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봉투를 건넬 때마다 이상한 말을 했다. 이건 이번 달까지야. 다음 달엔 나도 장담 못해. 받는 사람들도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감사 인사도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저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경로당 회장 최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거래하는 거지.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 동네 청년들이 할머니를 다시 미행했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지켜봤다. 할머니는 봉투를 건네기 전에 항상 상대방의 손을 잡고 뭔가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나니까. 받는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표정 없이 돌아섰다. 왜 저 사람들은 우나? 청년이 물었다. 고마워서? 아니면 무서워서? 의문은 점점 커져갔다. 할머니는 38억을 받고도 1,000원짜리 김밥을 먹었다. 38억을 받고도 찢어진 신발을 신었다. 38억을 받고도 철거될 집에 남아있었다. 저 할머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이철수가 중얼거렸다. 정상적인 사람이 저럴 리 없어.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봉투를 들고 나갔다. 이번엔 공원 벤치였다. 상대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노인이었다. 할머니가 봉투를 건넸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끝이야.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청년이 사진을 찍었다. 결정적 증거였다. 다음 날 그 사진은 동네 단톡방에 퍼졌다. 범죄 현장 포착. 할머니 뭔가 있어. 경찰 조사는 본격화됐다. 할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지난 3개월간 38억 중 무려 12억이 현금으로 인출됐다. 한 번에 수천만 원씩 규칙적으로. 이건 명백한 불법 거래입니다. 경찰이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철물점 주인 59세 박상철은 우연히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날 밤 10시 폐공장 뒤편이었다. 박상철은 공장 담벼락에 숨어서 할머니를 지켜봤다. 윤정래 할머니가 한 노인에게 봉투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이번 달까지야. 다음 달엔 나도 장담 못해. 상대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노인이었다. 할머니는 봉투를 건네며 상대방의 손을 꼭 잡았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끝나니까. 여자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윤정래 할머니는 대답 없이 돌아섰다. 박상철이 몰래 봉투를 확인했다. 정확히 300만 원이었다. 깨끗한 새 돈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다음 날 밤 같은 시간. 이번엔 철거된 집터 앞이었다. 할머니는 또 다른 노인에게 봉투를 건넸다. 박상철이 다시 확인했다. 이번에도 정확히 300만 원.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매번 다른 장소, 다른 사람 하지만 항상 같은 금액. 왜 항상 300만 원이지? 박상철은 의문이 깊어졌다. 왜 항상 마지막처럼 말하지? 일주일 후 박상철은 패턴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정확히 3번 움직였다. 월요일 밤 9시, 수요일 밤 9시 30분, 금요일 밤 10시. 장소는 매번 바뀌었지만 요일과 시간은 정확했다. 받는 사람도 매번 달랐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재개발로 집을 잃은 노인들이었다. 모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었다. 모두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다. 박상철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건 조직이야. 분명히 조직 범죄야. 슈퍼주인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지시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 이철수도 확신했다. 할머니는 전달책이에요. 진짜 보스가 따로 있어.
경로당 회장 최순자가 말했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추적해야 해요. 재개발 보상금이 범죄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동네는 더욱 술렁였다.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할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집을 나서면 뒤를 밟았고 봉투를 건네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는 쌓여갔다. 한 달 동안 할머니가 만난 노인은 총 12명.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건넸고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다. 이번 달까지야. 다음 달엔 장담 못해. 받는 사람들도 이상했다. 아무도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이고 봉투를 받아 재빨리 사라졌다. 저 사람들도 공범이야. 이철수가 단정했다. 두려워하는 게 보여. 강요당하는 거야. 박상철은 할머니의 집 앞에서 잠복했다. 할머니가 나올 때마다 가방을 유심히 봤다. 가방은 항상 무거워 보였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었지만 가방을 꼭 쥐고 다녔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는 걸 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뭔가를 적었다. 박상철이 할머니가 떠난 뒤 그 자리로 갔다. 바닥에 찢어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11월 15일 철거 완료. 박상철은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범죄 일정표야.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밤길에서 쓰러진 것이다. 박상철이 제일 먼저 달려갔다.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했고 가방이 옆에 떨어져 있었다. 박상철이 가방을 열었다. 현금도 통장도 없었다. 대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수첩을 펼친 박상철의 손이 떨렸다. 9월 3일 김노인 월세 300, 9월 10일 최노인 병원비 500, 9월 17일 박노인 이사비 700, 10월 1일 이노인 보증금 300명단은 계속 이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1월 15일 철거 완료. 이 동네가 사라지면 이 일도 끝난다. 박상철은 숨이 막혔다. 이건 범죄 기록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가방 안에 이상한 수첩이.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찰차도 함께 왔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수첩은 경찰이 압수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결국 잡혔네. 범죄 증거가 나왔어. 박상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구급차를 바라봤다. 뭔가 찝찝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동네가 사라지면 이 일도 끝난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 병원 응급실. 윤정래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이 없었다. 경찰이 수첩을 펼쳐 보였다. 할머니, 이게 뭡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첩을 자세히 살폈다. 3개월치 기록이 빼곡했다. 9월 3일 김순덕 월세 300, 9월 10일 최만수 병원비 500, 9월 17일 박영자 이사비 700, 9월 24일 이철호 보증금 300. 10월 1일 정옥순 생활비 300, 10월 8일 한봉수 장례비 500. 숫자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다. 김순덕 당뇨 약값 걱정. 최만수 무릎 수술 필요 보험 없음. 박영자 고시원 보증금 밀림. 이철호 자식 연락 끊김. 정옥순 폐지 주어도 월세 부족. 한봉수 아내 장례 치름. 경찰이 할머니를 쳐다봤다. 이 사람들에게 전부 돈을 주신 겁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철거 중인 동네가 보였다. 경찰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11월 15일 철거 완료. 이 동네가 사라지면 이 일도 끝난다. 남은 돈 약 26억 갈 곳 요양병원.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살아남은 죗값을 다 갚았다. 경찰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다. 한편 동네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박상철이 찍어온 수첩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대박. 범죄 증거다. 명단에 이름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야 해. 저 노인들도 공범이야. 슈퍼주인 김영숙이 흥분해서 말했다. 저 명단 보세요. 전부 우리 동네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 이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사람들 전부 재개발 때 보상금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범죄를 정당화해? 경로당 회장 최순자가 반박했다. 불법은 불법이에요. 법을 어긴 건 사실이잖아요. 동네는 둘로 나뉘었다. 할머니를 범죄자로 보는 쪽과 그저 불쌍한 노인으로 보는 쪽. 하지만 다수는 의심하는 쪽이었다. 저 정도 돈을 조직 없이 혼자 나눠줄 수 있어요? 분명히 뒤에 누가 있어요. 할머니는 전달책일 뿐이에요. 청년들은 명단에 있는 노인들을 찾아갔다. 첫 번째는 김순덕 할머니였다. 할머니, 윤정래 할머니한테 돈 받으셨죠? 김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일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김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제발. 그냥 놔두세요. 두 번째는 최만수 할아버지였다. 돈 받고 뭐 하신 겁니까? 최만수는 무릎을 만지며 말했다. 수술했어요. 그 돈으로. 불법 자금인 거 알고 받으셨죠? 최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명단에 있는 노인들을 모두 찾아갔지만 대답은 비슷했다. 죄송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청년들은 확신했다. 저 노인들도 피해자예요. 강요당한 거예요. 동네 단톡방은 계속 뜨거웠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해. 조직 보스를 찾아야 해. 할머니 혼자 이럴 리 없어. 그날 밤 박상철은 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할머니는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 박상철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제가 신고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언젠간 들통날 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이 죽게 둘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법이잖아요.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다. 네.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길에서 죽게 두는 게 더 큰 죄 아닙니까? 박상철은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 돈 제 돈이에요. 제가 번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에요. 제 명의로 받은 보상금이에요. 그럼 왜 법을 어겼냐고요? 할머니가 물었다. 법이 그분들을 버렸으니까요.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정식 고소장이 접수됐다. 죄목은 불법 금융거래와 탈세 혐의. 동네 사람들이 집단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범죄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명단에 있던 노인들이 하나둘 경찰서로 찾아왔다.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윤정래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명단에 있던 노인 12명이 모두 복도에 모여 있었다. 김순덕, 최만수, 박영자, 이철호. 모두 할머니를 위해 왔다고 했다.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경찰이 물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선 사업입니까? 노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맞아요.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다. 저 법적으로 문제될 거 압니다. 탈세도 했고 신고도 안 했어요. 처벌받아야죠. 경찰이 다그쳤다.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철거 중인 동네가 보였다. 근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들이 길에서 죽게 두는 게 더 큰 죄 아닙니까? 경찰이 펜을 멈췄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김순덕 씨는 당뇨병 약을 못 사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혈당 조절하려고요. 최만수 씨는 무릎이 부러져도 병원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박영자 씨는 고시원 보증금 50만 원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82세가요. 이철호 씨는 자식한테 버림받고 폐지 주어도 월세를 못 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분들 40년을 이 동네에서 사셨어요. 나와 같은 땅에서 같은 공기 마시며 살았어요. 근데 재개발 보상 기준이 뭔지 아세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다. 명의예요. 서류예요. 서류 한 장 차이로 한 사람은 38억 받고 한 사람은 0원 받아요. 복도에 있던 노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뭐가 달랐어요? 나도 이 땅에서 40년 살았고 그분들도 40년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놨다는 이유만으로 나만 38억 받았어요. 경찰이 물었다. 그래서 돈을 나눠주신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돌려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돈은 원래 이분들 것이기도 했어요. 똑같이 40년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류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수첩을 가리켰다. 저기 적힌 돈 전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에요. 월세, 병원비, 이사비, 생활비. 한 푼도 사치 아니에요. 전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에요. 경찰이 반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할머니가 경찰을 똑바로 쳐다봤다. 법이 틀렸으면 어쩌죠? 경찰은 할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40년 산 땅에서 쫓겨나는데 보상금 0원. 이게 공정한 법입니까? 명의가 없으면 40년이 0원이 되는 게 올바른 법입니까? 복도에 있던 박상철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요. 할머니가 박상철을 봤다. 맞아요. 법은 법이죠. 그래서 저 처벌받을 거예요. 하지만 묻고 싶어요. 할머니는 모두를 둘러봤다. 법을 지키느라 사람이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김순덕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윤정래 할머니한테 300만 원 받았어요. 그 돈으로 3개월치 약을 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어요. 최만수 할아버지도 나왔다. 저도 500만 원 받았어요. 무릎 수술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박영자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700만 원 받아서 고시원 나와 원룸 얻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잤어요. 노인들이 하나씩 증언했다. 저는 이사비 받았어요. 저는 생활비 받았어요. 저는 장례비 받았어요. 모두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물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철호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도움받은 걸 동네 사람들이 알면 무시당할까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밤에만 만났어요. 그래서 CCTV 없는 곳만 골랐어요. 이분들의 자존심 지켜주려고요. 경찰이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이건 범죄죠. 압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후회 안 해요. 이분들이 살아있잖아요. 경찰은 보고서를 덮었다. 방 안은 침묵이 흘렀다. 박상철이 복도에서 중얼거렸다. 나, 뭔 짓을 한 거지? 슈퍼주인 김영숙도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할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었어. 그날 고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왔다.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고소가 취하된 후 경찰은 할머니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정말 후회 없으십니까? 윤정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없어요. 단 한 번도. 경찰이 물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재개발 보상 기준이요. 사람 기준이 아니더군요. 경찰이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했다. 같은 집에서 40년 살았어도 명예 하나 없으면 영원이에요. 주소 이전 한 번 잘못하면 탈락이에요. 옆집 김순덕 할머니랑 저는 같은 날 이사 왔어요. 1985년 3월 15일. 둘 다 신혼이었고 둘 다 가난했고 둘 다 이 땅에서 자식 키우고 늙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우리 남편이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뒀어요. 그래서 저는 38억 받았어요. 김순덕 할머니 남편은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했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상속 절차 몰라서 그냥 뒀어요. 결과? 영원. 경찰이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계속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전세로 40년 사셨어요. 집주인이 명의자니까 보상금은 집주인이 다 가져갔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무허가 건물에 사셨어요. 합법이 아니니까 영원. 이철호 할아버지는 보증금 500만 원으로 40년 사셨는데 재개발 때 집주인이 그냥 도망갔어요. 할머니가 주먹을 쥐었다. 우리가 뭐가 달랐어요? 나도 40년 살았고 그분들도 40년 살았어요. 같은 땅, 같은 공기, 같은 동네. 근데 서류 한 장 차이로 나만 살아남았어요. 경찰이 물었다. 살아남았다는 게?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네. 살아남은 거예요. 그분들은 집 없고 돈 없고 갈 곳 없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나는 38억 받았어요. 살아남은 거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상금 받던 날. 행복해야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옆집 김순덕 할머니가 짐 싸는 걸 봤어요. 갈 곳도 없는데 짐을 싸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어디 가시냐고.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모르겠대요. 일단 나가야 하니까 짐부터 싼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38억이 손에 쥐어져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웠어요. 박상철이 복도에서 물었다. 그래서 돈을 나눠주신 겁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나눠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기부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다. 이건 제가 대신 살아남은 값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운이 좋아서 38억 받았어요. 남편이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뒀으니까. 근데 그게 제 능력입니까? 제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운이에요. 서류운. 할머니가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이 돈은 원래 우리 모두의 40년이었어요. 근데 서류 때문에 제게만 왔어요. 그래서 돌려준 거예요. 원래 주인들한테. 김순덕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정래야. 그건 내 돈이야. 윤정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돈이야. 40년의 값이야. 최만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다. 우린 받을 자격이 있어요. 윤정래 할머니가 소리쳤다. 40년 사신 분들이 왜 자격이 없어요? 법이 인정 안 해도 서류가 없어도 그분들은 이 땅의 주인이었어요.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그래도 법은. 할머니가 경찰을 봤다. 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죠.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 38억 받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 도와주고 나서는 잠이 왔어요. 이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인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자 이철수가 복도에서 중얼거렸다. 우린 할머니를 범죄자라고 했어. 슈퍼주인 김영숙도 얼굴을 가렸다. 우린 뭘 본 거야? 돈만 본 거야. 경로당 회장 최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진짜 범죄자였다면 왜 단칸방에서 살았을까? 왜 찢어진 옷을 입었을까?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동네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다. 우리가 잘못 봤습니다. 윤정래 할머니께 사과합니다. 며칠 후 2024년 11월 15일 윤정래 할머니의 집이 철거되는 날이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해 마지막으로 집을 보러 왔다. 40년을 살았던 단칸방. 남편과 신혼을 시작했던 방. 자식을 낳고 키웠던 방. 혼자 남아 늙어갔던 방. 할머니는 빈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안녕. 작별 인사를 속삭였다. 밖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상철, 김영숙, 이철수, 최순자.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박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가 할머니를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김영숙도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마음도 모르고 의심만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려 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철수가 물었다. 이제 어디 가십니까?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어 보였다. 요양병원이요. 예약해뒀어요. 혼자 가십니까? 네. 편해요. 짐도 없고. 그때 김순덕 할머니가 달려왔다. 뒤에는 최만수, 박영자, 이철호. 명단에 있던 노인 12명이 모두 왔다. 청래야. 김순덕이 할머니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최만수 할아버지도 절을 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윤정래 할머니는 그들을 하나씩 안아줬다. 괜찮아요. 이제 다들 잘 사세요. 그리고 조용히 떠났다.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40년의 집이 무너졌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날 이후 동네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길에서 사라졌던 노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김순덕 할머니는 깨끗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당뇨약을 꼬박꼬박 먹고 하루 3끼를 챙겨 먹었다. 할머니 덕분에 사람답게 살아요. 최만수 할아버지는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제 걸을 수 있어요. 손주들 보러 갈 수 있어요. 박영자 할머니는 고시원을 나와 조그만 방을 얻었다. 처음으로 내 방이 생겼어요. 82년 만에요. 이철호 할아버지는 폐지 줍는 걸 그만두고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 얼굴 볼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 살아있었다. 윤정래 할머니가 준 돈으로 생존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다. 동네에 작은 도움 창구가 생긴 것이다. 이름 없는 창구. 간판도 없고 홍보도 없었다. 하지만 재개발로 집을 잃은 노인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 월세, 병원비, 이사비, 생활비. 누가 운영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소문은 돌았다. 윤정래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만든 거래. 할머니가 다 못 쓴 돈이 아직 남아있대.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래. 박상철이 그 창구를 찾아갔다. 작은 사무실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누가 이걸 만들었습니까? 여자가 수첩 하나를 내밀었다. 윤정래 할머니의 수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남은 돈 26억 이 돈으로 창구를 만들어주세요. 이름 없이 조용히 필요한 사람에게 박상철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끝까지 여자가 말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재개발은 끝나지 않고 갈 곳 없는 노인들도 계속 생긴다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창구 앞에 작은 표지판을 세웠다. 윤정래 기억공간 범죄자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역사 슈퍼주인 김영숙이 말했다. 그 할머니, 범죄자가 아니었어. 경로당 회장 최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재개발의 증거였어. 법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증인이었어. 이철수가 중얼거렸다. 우린 그걸 범죄라고 불렀어. 한 달 후, 누군가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윤정래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소박한 옷, 여전히 조용한 미소. 할머니, 동네에 창구가 생겼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기억은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되면 돼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돈은 남기면 분쟁이 되고 흘리면 기록이 됩니다. 윤정래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살았다. 38억을 다 흘려보내고 단칸방처럼 작은 요양병원 방에서. 하지만 그녀가 흘린 돈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흘러 필요한 사람에게 닿았다. 그게 그녀가 원한 기록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범죄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결국은 한 어른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말없이 이름 없이 조용히 건넨 손길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바꿨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아무 말 없이 견디고 있는 어른이 계신가요? 오늘은 한번 그분의 하루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작은 용기가 됩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조용히 살아온 인생을 가볍게 소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